엄마, 요즘 가게가 너무 바빠서 정말 사람 하나 더 안 쓰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엄마가 가게 일손 좀 보태주면 안 돼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 일자리 찾느라 고생을 좀 해서 이 일을 두고 너희 가게 일 도와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댁에 눈치 보여 죽겠는데. 너는 시댁 눈치 보여 죽겠다는 말만 하고 내 엄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눈치 한번 보는 걸 볼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내가 살만해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내가 엄마 생각을 눈꽃만큼이라도 하는 딸이었으면 내가 늙은 몸뚱아리까지도 너를 위해 기꺼이 내놨겠지. 아낌없이 다 주는 게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다는 걸 내가 알게 해줬으니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 이 늙은 몸 하나 잘 지키며 살란다. 60대 초반의 최정숙 씨는 30대 때 이혼하며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숙 씨 시댁은 형편이 제법 좋은 집이었지만 정숙 씨 남편은 부모 재산 믿고 한량처럼 놀고 먹는 논팽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없던 20대 시절 정숙 씨는 그런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던 것인데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갖은 구박과 멸시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세월 다 견뎌냈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 이혼당하는 꼴까지 겪게 된 겁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었는데 정숙 씨는 어떻게 해서든 딸을 생각해 그 더러운 꼴도 다 참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집까지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자 오히려 딸한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 두려워 이혼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앞으로 된 자산 하나 없었으니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받을 수도 없었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못 받고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정숙 씨 친정 엄마는 정숙 씨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정숙 씨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재혼하시면서 정숙 씨에게 단칸방 하나 구해주며 독립하라고 내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천지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가 된 정숙 씨는 그럴수록 딸에게만큼은 자기가 울타리가 되어 주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며 온갖 험한 일들도 마다 않고 닥치는 대로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정숙 씨는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번 돈으로 딸을 입히고 먹히고 공부도 시켰지만 못 하나 온전하게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에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숙 씨는 자기가 전 남편에게 조금 더 곰살맞게 여자처럼 굴었다면 전 남편이 바람이 나 이혼당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딸을 훨씬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죠. 이혼하고 나와 돈 버느라 정신없었던 시절 정숙 씨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니 정숙 씨는 그간 일하느라 딸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기 때문이죠. 그 즈음에는 정숙 씨 혼자 벌어서 딸과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살만해졌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렴. 엄마가 우리 딸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대학은 무슨? 나 대학 안 갈 거예요? 아니, 왜? 대학생 되고 싶지 않아? 공부에 취미도 없고 대학 나온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이나 벌래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정숙 씨는 딸의 마음이 바뀌길 바랐지만 딸은 결국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숙 씨는 그래도 딸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 들어가길 바랐기 때문에 그런 딸의 모습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돈이나 벌겠다더니 그런 저런 아르바이트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정숙 씨가 직접 나서서 딸에게 이것저것 권해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딸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정숙 씨는 딸에게 내색은 못했지만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필이면 그런 엄마 팔자까지 닮을 게 뭔가 싶었던 겁니다. 딸 아이 시댁도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닌 것 같으나 그래도 사돈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정숙 씨네 보다야 형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 눈에 딸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자기 때문에 사돈들이 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로 정숙 씨는 전전긍긍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애만 탈 뿐이었습니다. 당장 딸 사위가 들어가 살아야 할 신혼집 마련한 비용도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정숙 씨가 아무리 융통을 해도 그 돈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돈댁에서 더 많이 보태 애들 신혼집을 장만해 주게 됐습니다. 정숙 씨는 나름대로 딸 시집 보낼 생각을 하며 따로 모으던 돈도 있었는데 딸은 정숙 씨 생각보다 너무 일찍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니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딸을 그렇게 결혼시킨 것이 내내 속이 아픈데 딸은 출산을 하자마자 바로 일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는 회사에 나한테 맞는 자리가 있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지금 나한테 그만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나를 쓴다고 하겠냐고요. 이 회사 놓치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당장 출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몸조리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고생하는 거야. 몸이라도 좀 더 추스르고 간다고 하지 그랬어. 엄마도 참 한푼이 아쉬운데 지금 무슨 한가하게 몸조리 타령이에요. 정숙 씨는 그러다 딸 몸이 상하지나 않으려나 저러나 속병이라도 들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인데 아직 젊은 딸은 그런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출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작 그런 일자리 찾아서 일을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숙 씨는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라도 딸이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니 기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몸에 무리 안 되게 하렴. 엄마는 항상 우리 딸 응원하는 거 알지? 그런데 당장 출근할 거라며 의욕을 보이던 딸이 며칠 만에 입이 대빨 나와서 정숙 씨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돈댁은 부부가 같이 식당 운영을 하니 안사돈이 애를 봐줄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불만이 한가득입니다. 아니, 애도 안 봐줄 거면서 뭐하러 시댁 가까운 곳에 신혼집 얻으라고 한 건지 정말. 이제 와서 애 못 봐주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다는 거야? 출근하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속상해서 어떡하니?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속상한 걸 떠나서 당장 애 맡길 곳도 없는데 어떡해요. 애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딸은 그렇게 시모와 시댁을 원망하는 소리를 정숙 씨를 붙들고 한참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애 맡길 곳이 없다며 큰일이라 소리에 한숨을 몇 번이나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정숙 씨는 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 외에 뭐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미안한 마음만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숙 씨가 고민한 건 손주 보는 게 힘들 것 같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정숙 씨는 지금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딸내 반찬도 해다 주고
살림에 보태라며 얼마씩 내놓기도 하고 또 손주 커가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으니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 목돈 만들어 딸 손에 쥐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식당 일을 그만두는 게 망설여졌던 거였습니다. 정숙 씨는 당장 수입이 없어질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돈을 벌어서 상당 부분 딸과 손주에게 쓸 생각이었던 것이니 어떤 것이 더 딸과 손주를 위하는 일인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고 딸내 손주를 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 몸이 두 개도 아니고 어쩔 도리가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맡아주기로 했던 겁니다. 딸에게 가장 절실한 게 손주 봐주는 손이었으니 그 손이 되어주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덜컥 손주 육아를 맡게 되었는데 정숙 씨 혼자서 그 나이에 갓난쟁이 육아를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도 혼자서는 힘든 게 애 키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숙 씨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갓난쟁이를 봐야 했던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 부치는데 그 와중에 정숙 씨는 생활비는 안 되더라도 용돈을 벌어보겠다고 짬짬이 동네 양품점 하는 여자한테서 손바느질 감을 받아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골병 나겠다 싶었죠. 그날도 소일거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아침이 밝자마자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잠이 부족해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다 깼는데 내려야 할 정류장이 코앞이지 뭡니까? 급하게 하차벨을 눌러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하늘이 빙 도는 것처럼 휘청했습니다. 결국 균형을 잡지 못해 앞으로 고꾸라졌고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잘못 짚는 바람에 손목을 접질리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자 정숙 씨는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손목이 이상한 겁니다.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아무래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고 느꼈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러게 조심 좀 하죠. 출근 시간 다 돼서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이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애 봐달라고 부탁하냐고요. 애는 누가 봐. 정말 맡길 데 없는 거 엄마도 빤히 알잖아요. 그래, 미안하게 됐어. 며칠 좀 피곤하더니 그게 이렇게 티를 내지 뭐니? 이 손으로는 내가 가도 애를 봐줄 수도 없을 거야. 병원부터 가야지. 딸이 특별히 못된 말을 한 건 없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정숙 씨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니 그러게 조심 좀 하죠 하는 말도 정숙 씨에게는 걱정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면 껌뻑 죽고 딸 위해서는 어지간한 건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숙 씨였으나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로 다쳤다는데 엄마 걱정보다는 당장 애 맡길 데 없어 출근 못할 걱정만 하는 딸에게 정숙 씨도 어쩔 수 없이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또한 정숙 씨 본인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라 자책하며 병원에 갔는데 결국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장 얼마간은 딸내 애를 봐줄 수가 없게 됐으니 이 일을 어쩔 것인가 말입니다. 당장 몇 시간 전에 정숙 씨가 손목 다쳐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했을 때도 딸은 다쳤다는 제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만 잔뜩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그 딸한테 전화해 깁스를 하게 됐다 전하고 당분간 아이 보기 어렵다 소리를 해야 할 정숙 씨의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숙 씨는 생각다 못해 월세 낼 돈으로 빼놨던 걸 고스란히 딸에게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내 통장으로 돈 좀 보냈어. 돈이요? 무슨 돈이요? 병원에 갔더니 깁스도 해야 한다고 하고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래. 나이도 있어서 이제 뼈 다치거나 그러면 잘 낫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다 나으려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어머니한테 통사정을 해서 맡기긴 했는데 어찌나 못마땅해 하는지 눈치 보여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좀 보낸 거야. 그 돈 보태서 애 보는 사람 쓰면 안 되겠니? 얼마나 보내셨길래요? 애 보는 사람 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야죠. 일단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래도 딸이 고맙다 소리는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끝내 그 소리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건 정숙 씨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손주 봐주고 있는 정숙 씨에게 돈 나온 구멍이 없다는 걸 딸이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 형편을 빤히 아는 딸이니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그 돈 주고 나면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조차 한마디 듣지 못했으니 정숙 씨는 허무하기도 하고 딸이 야속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에 그런 쓸쓸함을 오래 끌고 갈 형편도 되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세 내려고 빼둔 돈을 고스란히 딸에게 보내는 바람에 월세를 제때 못 보내게 됐으니 정숙 씨는 이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입안 떨어지는 어려운 부탁, 월세 내는 날 조금만 미뤄달라는 그 아쉬운 소리, 치사하면서도 부끄러운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하기 어려운 그 말을 내뱉으며 정숙 씨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지막이 한숨을 쉰 집주인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정숙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없이 사는 정숙 씨에게는 돈 문제로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밥을 굶는 것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한 번 밀려버린 월세를 메워 넣기까지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정숙 씨는 염치 없이 집주인에게 보이지 않는 고개를 몇 번이고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또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딸네 시댁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사위가 받아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참의 딸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위와 함께 식당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숙 씨가 이혼하고 나와 딸을 키우며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식당 일이었으니 정숙 씨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딸이 식당 일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식당 일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차라리 식당은 최서방이 맡아서 사람 쓰며 하게 하고 너는 다니던 회사 그냥 다니는 게 어때? 그 회사 들어갈 때 너 그렇게 좋아했잖아. 엄마가 식당 일 하던 거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알지만 그거랑 내가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 식당 일 하는 건데 엄마가 식당 일 하던 것만큼 힘들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건비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하고 사람 쓰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나더러 같이 하자는 얘기인 거 빤히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돈 받는 월급쟁이가 낫지. 엄마는 이래저래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이 된 건데 엄마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한들 뭘 어쩌겠어요. 사위가 하는 식당에서 일 돕는 건 일하는 티도 잘 안 나고 게다가 시댁에서 물려준 가게이니 얼마나 참견이 심하겠냐는 말입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 딸아이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으려나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딸에 대한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 노심초사 별일 없기만은 바랐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 도와달라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불 위에 올려두어 한껏 달아오른 프라이팬을 딸이 잘못 만지는 바람에 놀라서 허우적거리다 앞치마에 불이 붙고 그걸 펄럭이며 끓여다 불길이 더 거세지는 바람에 주방에 불이 옮겨붙어 설비 몇 가지를 태워먹고 나서야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아이도 화상을 크게 입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소리에
정숙 씨 마음이 또 한 번 미어지고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정숙 씨를 붙들고 딸은 정숙 씨 마음 후벼 파는 소리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게 설비 다시 하는데도 큰 돈이 들게 생겼고, 거기에 수술까지 해야 하는데, 엄마, 생각해보세요. 가게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게 바로 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시댁의 수술비 얘기하는 것도 너무 눈치가 보여요. 엄마 혹시 돈 좀 있어요? 어디 구할 데라도 없을까요? 주방 설비는 최 서방이 어떻게든 해본다니까 수술비만 좀 보태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딸이 시댁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는 것도 속이 상해 죽을 판인데, 그러면서 시댁 눈치가 보여 수술비 얘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는 게 가슴이 미어터지게 아려왔습니다. 딸이 그렇게 시댁 눈치를 보는 게 다 부족하게 딸을 보낸 정숙 씨 탓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정숙 씨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딸 수술비를 만들어 보태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 갖고 어디서 돈이 툭 하고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정숙 씨에게 어디서 그런 돈이 떨어질 리는 없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 씨가 만들 수 있는 목돈이란 건 사는 집 월세 빼고 보증금 돌려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이제 남은 건 살고 있는 집 딱 그거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정숙 씨는 그나마 보증금 뺄 수 있는 월세방이라도 한 칸 갖고 살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던 집을 빼 돌려받은 보증금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고맙다며 돈을 받아간 딸은 정숙 씨한테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어떻게 구한 돈이냐며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 손목을 다쳐 손주를 봐주지 못하게 되자 월세 낼 돈으로 애 봐주는 사람 쓰는데 보태라고 보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숙 씨는 딸이 물었어도 딸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았을 테지만 딸이 한마디 아는 척도 하지 않으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서운한 마음으로 끝날 일도 아닌 겁니다. 살던 집 보증금을 뺀 것이니 정숙 씨는 당장 그날 밤 잠을 잘 방 한 칸을 구하는 것부터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살던 집 보증금이라고 해봐야 월세방 보증금이 그리 큰 돈도 아닌데 정숙 씨는 100만 원 손에 쥐고 나머지는 딸한테 다 보낸 겁니다. 1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이 넓은 서울 바닥 어디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 발품 팔고 다녔지만 말이 보증금 100만 원짜리 방인 것이지 복비 내고 세금 내고 또 그달 월세도 내야 하니 전 재산 100만 원 들고는 사실상 구할 수 있는 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발품 팔고 다닌 끝에야 정숙 씨는 1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간 복덕방에서 이 돈으로는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고시원밖에 못 갈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에 정숙 씨는 근방에 있는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손주가 아니라 할머니가 여기 사실 거라고요? 고시원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와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길 건너 복덕방에서 알려줘서 온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 나 같은 노인네는 여기 못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죠.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돈은 있으세요? 보증금 없이 35만 원인 거지요? 이 방 내가 쓸게요. 정숙 씨는 이혼해서 나온 이후로 한 번도 거실 있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고 늘 좁은 방에서 딸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딸 시집 보낸 후에는 정숙 씨 한 몸 편히 누일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늘 방을 줄이며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랬던 정숙 씨에게도 그 고시원 방은 좁디좁게만 느껴졌습니다. 달에 35만 원이라며 그 방을 정숙 씨에게 안내해준 고시원 주인장한테도 정숙 씨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처지가 된 정숙 씨 스스로가 비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살림살이고 뭐고 고물상 불러 다 처분하고 철철이 입을 옷 몇 가지만 남겨왔으니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숙 씨 왜소한 몸 하나 겨우 눕힐 수 있는 작은 방에 남들 주말 여행 갈 때 싸는 짐 가방보다도 작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누워 있으니 정숙 씨는 그 처지가 서러워 밤새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옛날에 정숙 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꾸역꾸역 밥을 드시며 이렇게 먹어둬야 눈물도 잘 나오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는데 이놈의 눈물은 왜 멈추질 않나 하면서 말입니다. 겨우 고시원 방 한 칸 잡아 들어가긴 했으나 남은 돈으로 밥까지 사 먹을 생각을 하면 그 돈으로는 2달도 버티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정숙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또 여기저기 나 좀 써주시오 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어지간한 식당에서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가사도우미 일도 마찬가지라 그마저도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집은 아직 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람 쓰겠다는 집이 있으면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갈 수 있게 되면 그때마다 손끝 야무지고 일 깔끔하게 잘한다 소리 들어서 다음에 또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 그렇게 불러다 고정으로 쓰겠다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어디 그런 집 있으면 소개라도 해주지 않으려나 싶은 마음에 못 맡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생 그렇게 못 맡기는 법 없이 살아오기도 했지만 더욱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정숙 씨가 그렇게 사는 동안 딸은 다행히도 수술 잘 받고 회복해서 다시 가게에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부 전화를 주면서도 딸은 자기 힘든 얘기하느라 제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간 정숙 씨가 끊임없이 갖다 바친 돈은 어디서 구한 어떤 돈인지 한번 물어본 적 없고 그 돈 해주느라 정숙 씨가 곤란해진 건 아닌지 걱정 한번 한 적 없는 딸이 괘씸해질 무렵 딸이 매일 힘들다 하면서도 가게가 그럭저럭 돌아가긴 하는지 이제는 가게 일이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요즘 가게가 너무 바빠서 정말 사람 하나 더 안 쓰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엄마가 가게 일손 좀 보태주면 안 돼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 일자리 찾느라 고생을 좀 해서 이 일을 두고 너희 가게 일 도와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댁에 눈치 보여 죽겠는데 엄마가 돼서 이것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냐고요? 아마도 정숙 씨가 딸의 부탁을 거절한 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딸에게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렇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정숙 씨의 마음 한켠 알아줄 생각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시댁 눈치 보여 죽겠다는 말만 하고 내 엄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눈치 한번 보는 걸 볼 수가 없구나. 넌 어떻게 그렇게 언제나 내 생각만 하니? 엄마는 생각도 감정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니? 나 사는 것만 생각해도 정신없고 빠듯해 죽겠는데 그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내가 살만해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걸핏하면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죽겠다.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해대는 통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너한테 해다 준 돈이 대체 얼마인 줄이나 아니? 그동안 내가 나한테 받아간 돈이 얼만 줄 알기나 하냔 말이다. 정숙 씨는 딸 처지 생각하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그 돈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 딸이 뭐라고 하면 말하는 족족 다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정숙 씨가 어떻게 사는지 그 처지 빤히 아는 딸이 정숙 씨가 그 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걱정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무슨 청구서 청구하듯
손 벌리고 받아가면 그뿐이었던 딸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진 겁니다. 돈 달라 소리하거나 일 시켜 먹을 일 없으면 애미한테 안부 전화 한 번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그런 너를 계속 딸이라고 생각해야 하니? 어디 내가 한번 말해봐라. 엄마,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말을 하세요. 난데없이 이러시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알지?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도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그러는 거 엄마도 알면서 엄마까지 나한테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힘들다 소리를 하면 아니 내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기만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생각 안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만큼 다 해줬어. 아니 넘치게 해줬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그런 애기하면서 생색이라도 내려는 거예요? 애미 사는 처지 빤히 아는 년이 매번 엄마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만들어주는지 한번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는 늙은 애미 몸뚱아리까지 탐내냐? 내가 엄마 생각을 눈꽃만큼이라도 하는 딸이었으면 내가 늙은 몸뚱아리까지도 너를 위해 기꺼이 내놨겠지.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정숙 씨에게 딸은 생각만 해도 가슴 아리는 아픈 손가락이었고 딸에게 해주는 거라면 아까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떼어주고 이제 늙은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숙 씨 딸이 정숙 씨를 눈꽃만큼이라도 엄마로 대접했다면 정숙 씨는 기꺼이 하나 남은 늙은 몸뚱아리마저도 다 딸을 위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지 않기로 한 거죠. 아낌없이 다 주는 게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다는 걸 내가 알게 해줬으니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 이 늙은 몸 하나 잘 지키며 살란다. 정숙 씨가 아무리 딸을 위해 줘도 딸은지 생각만 하고 사니 세상 천지에 정숙 씨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가 없더라는 걸 정숙 씨는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애미 손목이 부러져도 당장 그날 아침에 지 자식 맡길 데 없다고 짜증내던 딸, 털어봐야 먼지 밖에 나올 게 없는 빈털털이 신세인 것 빤히 알면서도 그런 내게 목돈 해대라고 하던 딸, 그 돈 없으면 죽는다 소리를 하면서 애미 목에 칼 들이대며 강도짓을 한 딸, 정숙 씨에게 딸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살던 집 보증금 빼서 너한테 보내고 남은 걸로 고시원에 들어가 살고 있어? 내가 엄마는 괜찮냐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난 기꺼이 괜찮다고 하고 여기서 아등바등 살아봤을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애미 처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제 엄마 안부 한 번 물을 줄 모르는 딸? 나도 그런 딸은 이제 필요 없어. 아니, 엄마가 지금 고시원에 계시다고요?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엄마 살 집 마련할 돈은 남겨두고 나를 줬어야지. 방 한 칸 구할 돈도 안 남겨두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제 와서 내 애미 늙은 몸뚱아리 누일 방 한 칸 생각이 나냐?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각자 살자. 나는 이제 내 애미 노릇 포기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연 끊고 살자 소리예요? 지금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진심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여태까지 내 살 궁리도 안 하고 너한테 퍼다 준 돈도 청구할 테니 그 돈 갚아라. 돈 청산하고 각자 집 올 일 보며 살자. 너야 어차피 돈 달라는 소리 아니면 연락할 일도 볼 일도 없지 않니?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도 그렇게 살 거니까. 정숙 씨는 그렇게 그 오랜 세월 가슴속에 품고 살던 딸아이를 끊어냈습니다. 이미 정숙 씨 품을 떠난 지 오래인 딸은 정숙 씨가 놓지 못해 품고 있었다는 걸 정숙 씨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정숙 씨 딸이 정숙 씨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숙 씨가 아무리 있는 거 없는 거 가리지 않고 딸을 위해 갖다 바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다고 하더라도 딸이라면 정숙 씨가 어떤 심정으로 뭐까지 희생해가며 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 궁금해 하기라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제 엄마 위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만이라도 내비쳤어야 했던 겁니다. 정숙 씨가 가진 것 모두 토해내듯 해서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만들어다 준 돈 받아먹기나 하고 제 자식 당연한 듯 맡겨놓기나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정숙 씨 딸 나이가 정숙 씨가 딸아이 혼자 데리고 쫓겨나다시피 이혼 당했던 때의 나이와 얼추 비슷합니다. 정숙 씨는 새삼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회한에 젖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숙 씨는 정숙 씨 생긴 대로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아볼 작정을 하는 겁니다. 잘 찾아보면 정숙 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숙 씨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 있을 것이고 그런 일자리 구해서 월급 받으며 다시 살아볼 작정입니다. 뭐가 됐든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딸한테 퍼다 준 돈 받겠다는 것도 빈말이 아니니 그 돈 받아 살 집부터 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씨는 이혼해서 세상 밖으로 처음 나왔던 그날보다 오히려 더 힘찬 에너지가 몸 안에서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만큼 젊지 않지만 당장 먹여 살려야 할 목숨보다 귀한 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와 같은 열정이 들끓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정숙 씨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가 그렇게도 뜨거운 것이었나 봅니다.